저한테 누군가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다른 인권연대는 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선수들은 정해졌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등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대선 이전의 내란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조차 없습니다. 당명은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뜻인 것 같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이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출마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정치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님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죠. 차지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지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으시다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보통 오후 1시 10분에 하는데 네. 12시 반부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방송을 40분 먼저 하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건 정말 찐팬이라는 생각이 들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역 정치인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8명으로 가려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네. 윤석열하고 좀 거리를 둬야 살지 않나 싶은데도 네. 안 그래요. 근데 손절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윤석열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아니, 국힘의 흐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이제 지금 현재 뭔가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잡고 갈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유리하지 않고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얼른 뱉어버리는 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경선 이후에는 이 뱉는 과정들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늘 보시잖아요. 또 네네네. 상임이나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차 의원님이 지난 1년 동안 판단한 건 야, 이거 좀 후지긴 한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니, 그게 참 제가 이제 계엄 1년을 지금 지난 1년을 뒤돌아보게 네네.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윤석열의 계엄과 그 후의 메시지들은 저는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엔 굉장히 황당했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뭐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극단화된 정보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봤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쓰라렸던 거는 사실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 같이 마주하고 있던 국힘 의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 계엄이 잘못된 것도 알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 개인이 가진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달고 씀에 따라서 이걸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옹호하고 지금 또 윤석열까지 옹호하고 또 어느 순간 이게 보란 듯이 또 윤석열을 비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계엄하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새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국힘의 의원들이 하는 행동들은 전통적인 정치가 가진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내가 다음에 뭐 재선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잣대이고 네. 민주 헌정 질서 이런 건 관심 아유, 별로 그럼 없다. 개인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의 직업 안정성, 네, 직업 안정성. 직업 안정성들을 찾는. 아, 근데 정치는 공적인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사적 인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의원님이? 그럼요. 따로 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네네. 뭐 밤에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건너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많은 의원들이 실제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이 나 이 계엄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는 말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직업 안정성을 위해서 불의와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도 그냥 얼굴을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구조적인 위협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앞으로 세계가 조금 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갈 건데 그때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위기들을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냥 일상에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큰 의사결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 조짐을 이미 보신 거고 봤죠. 앞으로도 봤죠. 또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고 네. 방을 빼야 되는데 바로 안 빼고 일주일 만에 뺐는데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수돗물을 228톤을 썼대요. 의원님은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네. 가능합니까? 일개 집에서 물론 뭐 경호원도 있다고 쳐도 톤인데요. 228톤. 그 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쓰고 열심히 살고. 아이고 근데 참 그 국민들은 그런 뭐 그 정보들을 받아봤을 때 네네.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네. 황당하고 그 물을 몇만 ton 쓰는 게 사실은 윤석열과 그 이제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고 법적으로 완전한 이제 결론이 나 있었으면 그거를 이제 반성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집에 있는 거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랑 사실 같은 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네네. 뭐 당당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다른 이제 정치적 그 굉장히 큰 실수나 큰 잘못을 한 분들 같으면 적어도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 둘러싸여서 그것도 이제 디지털 굉장히 극우화된 어떤 유튜브 메시지에 둘러싸여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면되길 천만다행이죠. 돌아봤어 봐요. 네. 아이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니 전 그 공직자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요새 뭐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어제는 최상목 씨가 세상에 눈앞에서 뻔한 거짓말도 막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해서 재산 신고한 걸 찾아보니까 네네네네. 한덕수가 87억이에요 재산이. 꽤 많은데 더 놀라운 건 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게 3억 8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3억 8천이 없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60% 정도 되실 텐데. 그다음에 최상목은 한덕수만큼은 아니어서 44억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네. 그것도 엄청나죠. 1년 동안 는 게 1억 9천만 원이 한덕수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최상목에게는 한덕수가 뭐 이를테면 지향해야 될 사람인가 멘토인가 뭐 아니 근데 딱 1년에 이렇게 돈이 느는 뭐 미국 국채 사고 이런 공직자들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랑 정반대의 석이 전 재산이 마이너스잖아요. 아, 마이너스라서 네.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을 때 국회에 네. 들어왔을 때 다른 분들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상식으로 공직에서 평생 일을 했다고 하면 형성될 수 있는 재산 자체는 제한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뭐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번 게 아니고 뭐 국경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활동가로 일을 하거나 네네. 공적인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계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이게 다른 분들의 재산 신고한 걸 봤을 때 특히 공직자들 재산 신고한 걸 봤을 때 일단 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재산들이 형성돼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큰 비리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보다 가능성이 큰 거는 각 그런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아니면 이 공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말하는 의사결정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사실 이 공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서 사적인 재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나타나지 않나. 뭐 총리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더 엄격하게 자신을 네. 컨트롤해야지 공적인 자리에 맞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재산들이 이렇게 몇 억씩 불리는 방식으로 썼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뭐 다 공개된 거니까 네. 의원님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신고한 재산? 아, 재산이요. 이게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 마이너스 6천이었는데 마이너스 6천. 이었는데 이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게 개인 재산으로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3천 정도 돼 있나? 마이너스 3천. 그나마. 많이 그러니까 동료 줄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겠네요. 우리 평균 재산을 좀 깎아줄 수 낮출 수 있으니까. 깎아주죠. 세상에 지금 재산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그것도 국회 후원금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국회의원과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세요? 아, 유튜브 합니다. 뭐 제 혹시 우리 PD님 준비? 어. 미남 차지호. 네. 미래를 만드는 네, 남자. 네, 네. 순간적으로 네. 아, 저도 미담 차지호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면서 네네. 뭐 잘생겨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미래학 그리고 미래 예측하고 미래를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제가 원래 그 학교 여기 정치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서 전공했던 네네. 연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이 다가오는 미래 위기들을 예측하고 혹은 다른 한편으로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역할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먼저 미래를 읽고 이제 그걸 준비하게 만드는 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제가 가진 의제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의제로 얘기를 하고 네. 또 의정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을 그 다가오는 미래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제 미남 차지호로 하자 이렇게 유튜브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잘생겨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저 지금 들으셨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의정활동 해야 될 것도 많고 특히 22대 국회는 일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내란 사태도 겪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사명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쓰고 있다. 근데 구독자가 지금 3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TV 가서 한 번씩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과정들도 그렇고 결국 산업계 발전도 그렇고 한 5년 정도의 시야를 먼저 읽게 되면 시간을 먼저 읽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도 주도 국가로 나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인들도 뭐 자산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투자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0년대나 90년대 20세기와 다르게 지금 21세기 중반으로 넘어간 지금은 5년 단위가 사회를 전격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기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10년, 15년의 세월인가요? 달라요. 예전 30년, 40년과 세대네요. 그럼 5년이? 3세대가 5년, 10년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저 같은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 5년과 10년 사이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은 이미 기술적인 원형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용화되기 전이라도 지금 원형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이 기존 사회, 경제, 산업 시스템이 어떻게 접목되는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이런 변화들을 읽을 수 있어서 제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눌렀어요.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이미 구독 신청했어요. 이민호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차지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지금 희한한 단어들이 막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에 계셨었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일단 의사 선생님이시죠? 의대 나오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 20년 조금 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로서 하신 일들은 뭐가 있으세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엔잡러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사이기도 했다가 인도적 활동가이기도 했다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기도 했다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기도 했다가 또 AI 연구하다가 또 미래 문제 하면서 국회로 정치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수많은 직업들을 그러니까요. 거쳐봤다고 네. 생각을 하고 실제 뭐 직업들도 여러 직업을 거쳐봤지만 제가 이사를 한 45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우와. 여러 나라들을 몇 년 돌아다니면서 동안 45번? 지난 의사 되고 나서니까 지난 20년 정도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이네요. 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 짐이 별로 없고 전 세계 여러 재난이나 분쟁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자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시작을 돌아보면 이게 좀 의사 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뭐 그 아이들은 좀 다양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저는 네네.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픈 걸 진짜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아, 주사 저도- 맞는 것도 저도 그래요. 주사 네. 맞는 것도 싫어하고 뭐 다치는 것도 싫어하고 전 남들이 아픈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 저도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게 싫으니까 그 네. 고통을 아니까 어.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싫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그럼 완전 의사가 딱이네요. 근데 네. 뭐 우연히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우연히는 아니고 네. 그러면 댓글 달려요. 뭐 우연히 들어가요. 네, 졸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들어가셨지. 또 한 번에 네. 원래는 의대 다닐 때는 그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부에 천착한 나머지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이게 프랑스 철학 쪽으로 박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대를 네, 졸업한 그- 의사 선생님이 돼서 왜냐면 프랑스 철학을 공부한다. 그 네, 공부를 희한합니다. 해봤고 네. 이 고통 문제를 아. 고통의 문제, 사회적 고통의 문제를 깊게 이해하고 싶어서 아.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저는 이제 공중보건의로 갔었었고 네네네. 그때 이제 이런 고통에 가까이 있는 자리들을 찾았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보호소도 있었고 네.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도 있었고 아니면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하나원 탈북자 있는 탈북자 지원센터. 지원센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원으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3년을 일을 했었는데 거의 탈북자분들이랑 같이 살면서 진료하고 이랬었죠. 네네. 워낙 그때는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올 오시는 때. 시기여서.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바로 뭐 병리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환기 내과 의사가 되거나 신경외과 의사가 됐었으면 이 고통의 원인들을 그 뇌세포가 어떻게 잘못 만들어지는지 종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네, 이런 네. 걸로 판단을 했었을 건데 이제 처음엔 탈북자로 나중에는 이제 다른 지역의 재난이나 분쟁 지역의 난민들을 보면서 이 고통의 원인들이 사회에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의 생물학적 원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 많이 죽고 하는 이유는 사회가 망가져서 그렇다는 것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걸 연구하는 분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갔던 길이 이제 글로벌 위기 현장들을 다니면서 조금 더 의사는 많이 아픈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탈북자를 했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아픈 지역, 그런 사회적 병리가 더 심각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로 분쟁이나 대례 큰 규모의 재난 그러니까 지역이 공중보건의로서 그런 데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아니, 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군 국경 없는 복무하고. 사회랑 뭐 그런 와. 국제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죠. 아니 기껏 가르쳐놔서 의대 보내놨더니 야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더 아픈 사람이 많은데 네네네. 그럼 가난한 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시스템이 붕괴된 데고 분쟁 사람들이 막 현장들이고. 죽어가는 네, 데고 네, 네. 그래서 어딜 가셨어요? 일을 제가 때면 일했던 나라들이 다양한데 와 북한 국경에서도 일을 했고 또 파키스탄 북한 뭐, 국경이요? 네, 어. 나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나라에서도 네네. 일을 했고요. 또 다양한 나라에서 그 연구도 전 교수가 이제 나중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와서 네네. 난민학이나 아니면 국제보건학을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처음에 교수로 일했던 데가 맨체스터 대학의 인도주의 학이라는 학과였어요. 네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지역, 분쟁 지역의 문제들 연구하는 이제 대학이었거든요. 그쪽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활동들이 이어져서 뭐 우크라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뭐 방글라데시 이런에서 로힝야 난민들 이런 지역 연구하고 또 카이스트로 이직하고도 뭐 키리바시나 네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연구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연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기 전 카이스트 교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가로서 네. 현장에 가셔서 하시고 네. 그러면 그런데 무슨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고 제대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특히 분쟁 지역이 네. 파괴되고 그랬으면요. 근데 분쟁 지역 보면 국경 없는 사회는 네. 사실 거의 뭐 에볼라가 터지는 어하든 거의 현장에 있는 거의 유일한 기구가 될 때가 많아요. 가장 분쟁 현장 가운데 네네. 혹은 이제 에볼라 같은 큰 보건의료 위기 가운데.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병원 시스템이나 사실 좀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사람들을 살리니까 네네.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뭐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도 제가 연구는 그런 지역들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국경 없는 사회 활동가를 가르쳤어요. 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100명 정도의 국경 없는 사회 활동가들이 석사 과정으로 와서 네네.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들 그 학생들은 시리아나 수단이나 이런 현장에서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저희랑 네네. 세미나를 네, 계속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현장에서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 게 막 이론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분쟁 지역에서 반군들이랑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우, 그리고 와. 이게 네. 그 국경검사 병원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팀을 언제 빼야 되는지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가르치는 환자를 놓고 빼야 되는 큰 결정이니까 네네네. 그런 딜레마가 있는 어. 상황경에서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 가르쳤어요. 저 지금 네. 차주 의원님 댓글이 막 나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막 이러는데요. 와, 근데 저는 차주 의원님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예요. 이분 훨씬 많이 사시고 네, 재산도 네, 뭐 어마어마하게 네. 87억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마이너스 대 플러스 87이니까 네, 네. 이분은 뭐 이력들을 보면 네. 뭐 무역협회장도 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뭐 또 하고 뭐 국무총리 2번이나 하시고 이런 게 전부 자기만을 위한 정말 사람들이 아프든지 뭐 이런 현장 뭐 분쟁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장에 의례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 말고 고통과 연대를 보여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밟히면 기부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와, 근데 찐 인간. 네, 이분은 아니요, 근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산에서 막 산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네. 앞에 있는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쳐 있어. 네, 요 네. 근데 저밖에 없어 운전하는 사람. 누구도 돕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랑 사람이면. 비슷해요.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먼저 봤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당연히 의원님 하는 보러 거고. 간 거죠. 그게 중요한 그래도 거죠. 뭐, 그러니까 네. 현장에 갔으니까 보이는 거고, 보이니까 내가 의사로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떨 때는 막 돗대기 시장 같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이라는 데가 환자들 막 쏟아져 나, 뭐 폭격이라도 한번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 판인데,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는데 다른 분들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는 않죠. 누구나 다 보려고 하지 않죠. 보려고 해야 보이잖아요. 예. 아니 그 뭐 종양내과 그 의사는 암을 보면서 예.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런 현장 다니면서 사실 배움이 굉장히 컸어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이 망가져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21세기 중반에 이렇게 풍요로운 자원들이 많은 사회에서 아직도 뭐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몇백만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한국 안에서도 이제 100억대 사람들 공직자들은 뭐 100억대 재산들을 모으는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사람들은 그 한 1,000만 원의 대출이 안 돼 가지고 가게를 접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길까? 왜 이런 사회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병리적인 데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인사이트가 얻었던 거는 이 사실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망가짐은 정치가 실패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기나 현재 재난적 상황은 과거의 정치가 망가져 있을 때 현재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의 위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정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정치가 오늘의 분쟁이나 오늘의 고통을 낳았는데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고통을 어떻게 막거나 또는 줄일 거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 위기와 AI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의 위기, 저희 다중위기라고 부르는데 기후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0% 팬데믹도 반복되고 네. 기후도 반복되고 AI가 우리 사회를 바꿀 거고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근데 네네. 다음 팬데믹이 극단적인 기후 위기랑 같이 와서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 경제적 충격을 줄 거라는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한국에 또 올 수 있다. 올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게 아니라 100% 오죠. 100% 온다. 오죠. 와. 그리고 기후 위기도 100% 오고.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돼 있고 네네. 어떤 면에서 근데 기후 위기 플러스 팬데믹이 온다. 네. 근데 한국 사회는 고령화돼 있다. 초고령화돼 있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기저질환도 만든 그렇고. 경제 충격을 전 세계가 휘청거렸잖아요. 네네. 근데 코로나가 다음 코로나는 100% 오게 되고 100% 극단적인 기후 위기랑 같이 오게 돼요. 기후 재난이랑. 그리고 그때 한국은 더 초고령화된 사회일 거고. 네. 뻔히 올 미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뻔히 올 미래인데, 그러니까요.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뭐 국민을 계몽하고 그럼요. 진짜 화나시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저는 정말 화나는 부분은 현재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가면서 미래도 같이 그 위기로 끌어들여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진짜 이 정부가 현재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게 다음 미래 세대 때 어떤 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전 생각해 보면 정말 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특히 많이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좀 이 방송, 우리 차지호 의원님 말씀 정말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그냥 막연한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0%라고 들으셨죠. 100%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고통을 줄이고 아무 고통 없는 네. 건 어려울지라도. 네. 그리고 사실 기회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기회 요인이 AI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자로 그 정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리고 이 AI의 변화를 선점해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그런 위기 요인들이 전 세계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 AI가 사실 특정 산업과 뭐 경제 영역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온 사회를 바꾸게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에 만들어진 모든 불평등은 사실은 현대 사회를 뭐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한쪽은 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만들 네, 거지만 정보도 다른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휴먼 인텔렉츄얼 시스템이라 부르는 휴먼 지능, 인간 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네. 노동도 그렇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산업 기술도 그렇고 다 인간의 지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랬을 때 AI는 결국 휴먼 지능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형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인간 지능 체계의 불평등에 기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로 치면 라틴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폼 잡고 산다거나 지금 전문직과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 혹은 뭐 펀드 매니저나 금융 쪽에 엄청난 전문적 지식을 혹은 기재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투자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뭘 사업을 하건 금융에 투자를 하고 투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도 안 되고 뭐 몇백억씩 대출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거부되고 대출해도 이율을 엄청 높게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AI 비서가 우리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 AI가 이제 각 개인이 가진 금융이나 투자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 같이 좀 어르신 분들이 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리스크는 그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랑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님 옆에 9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버님을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럼 금융 리스크나 투자 리스크는 현저히 줄 수밖에 쫙 없어요.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리스크가 줄게 되면 당연히
대출도 쉬워지고 네. 이율이 낮아집니다. 네네. 이런 식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의료 쪽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은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한국도 필수료가 무너져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목포 쪽에 있는 섬 같은 데는 네네. 필수료가 무너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각과 전문의들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어. 필수료과. 네네. 근데 가정과학과 의사가 AI랑 협력을 하면 가정과학과 의사가 안과 질환, 산부인과 질환, 소아과 질환 이런 것들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적어도 진단과 약물 치료까지는 가능하죠. 어. 그러면 그런 섬에서 필수료의 공백들은 생각보다 쉽게 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한 수술 같은 경우야 육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육지로 나오고 그거는 뭐 필수료과 의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진단과 그렇죠. 이제 보통 약물 그렇죠. 네. 치료까지는 그 가정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다른 과 의사가 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한다고 난리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의대가 올해 의대 증원이 되면 필수료과 의사가 나오는 게 15년 뒤에예요. 근데 1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의료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의대 증원에서 작년에 초과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데 수천 명이 더 돌아가셨는데 이 의료 대란으로 네네. 인해서 그 생명들이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혹은 의사가 줄어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AI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중장기적 정책들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고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의원님 모시고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윤석열은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 정부를 마치고 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남긴 네. 폐해 뭐 이런 거를 청산하거나 극복하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들이 저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청구서랄까요? 네.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것 어마어마하죠. 같네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제가 이건 확실히 드려야 되는 말씀은 네. 굉장히 미래 예측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친 이 시스템을 복원을 해야 되는 것도 네네. 있고 또 다른 하나는 AI도 그렇고 뭐 그런 글로벌 위기 요인들도 그렇고 2030년대가 온 세계가 바뀔 거예요. 온 세계가 바뀔 건데 그거를 준비하는 마지막 과도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네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5년일 것 같아요. 와, 그럼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한국 입장에서 천만다행이고 2년 더 가지 않은 거. 그럼요. 천만다행이고 이 5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네. 사실 저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아요. 한반도. 저는 이 한반도의 몇천 년의 역사상 지금만큼 중요한 5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5년이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2030년대 기후, 뭐 인구, 팬데믹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충격이 굉장히 극심한 시기가 될 거고 네. 분쟁들도 완전히 크게 일어날 거고 이럴 때 이제 미국의 다음 5년의 역할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금 국제화된 역할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메시지를 내고 이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동력을 삼아서 한국이 또 주도국가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AI도 마찬가지로 AI 기술들이 다음 5년 안에 만들어진 5년 기술들이 2030년, 40년대에 전 사회 시스템을 바뀔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스템을 바뀌어 나갈 건데 그 기술들을 먼저 주도를 하는 국가가 돼야지 한국의 경제가 그나마 이제 지탱할 수가 있어요. 지탱, 네, 유지라도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 글로벌 3강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 규모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5천만 인구로도요. 5천만 인구를 생각하시면 안 네. 되고 AI 시대는 디지털 인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한국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물리적으로 있는 인구는 5천만이지만 디지털 인구가 10억 규모로 늘어나야 됩니다. 디지털 인구라고 하면 한국의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AI 거버넌스 혹은 한국에서 만드는 AI 플랫폼, AI 원천 기술을 쓰는 국가들 혹은 쓰는 인구들이 적어도 10억 명이 돼야지 네.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자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델들을 향상시키고 파워도 생길 수 네, 있네요. 이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인구가 10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 인구 생태계 안에서 AI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질 생태계가 구성되고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전 세계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내수 시장 위주로 갔어요. IT 위주.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를 뻔했는데 우리 의원님 네. 그런 구상들이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모여져서 그럼요. 네. 뭐 AI 100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네. 뜬금없이 뭐 나라에 그렇게 돈이 많나 100조씩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젠가 김경수 후보도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 그거를 네. 한국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안에 내수 시장의 AI 전환, AI 산업을 생태계를 강화하는 걸로는 글로벌 상강 국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글로벌 상강 국가가 되지 못하면 아주 도태되는 국가가 될 거예요. AI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뭐 아니면 돌아서. 네네. 그래서 이 전략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한국에 있는 100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한 700조가 넘는 그룹 예산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글로벌 협력 전략이라는 것들을 그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이 있는 100조를 넘어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 중동, 인도 이런 아시아 태평양 인도과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일종의 글로벌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국부 펀드 그리고 중동에 있는 거대 자본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 펀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수백조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토 영토 개념은 우리가 제한되고 인구도 5천만이지만 상상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럼요. 인도가 한 14억 되죠. 그럼요. 14억 인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상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 정권이 만약 집권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쉽게 생각하시면 AI 뭐 산업 그리고 뭐 AI 프론티어 모델 만들고 오픈 AI 만들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네네. 근데 훨씬 더 큰 산업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AI로 전환된 사회 시스템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그 의료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5천조에서 연 8천조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럼 연간 이게 다른 AI 전통적인 AI 산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들이 형성돼 있고 선진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근데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장은 이전에는 어느 기업 어느 정부도 선도할 수가 없었었어요. 뭐 왜냐면 기껏해 의약회사 뭐 저 제약회사나 좀 들어가는 왜냐면 거거든요. 의사들은 네. 수출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AI가 헬스케어 부분에 인간지능이랑 통합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플랫폼을 만들면 한국에서 만든 의료 플랫폼 혹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보건의료 플랫폼, 의료 시스템 플랫폼이 이런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인구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유는 사실 한국에 이걸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한 한국 안에서 사람들이 건강이든 투자든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네. 살면서 그런 리스크들 이제 이런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시켜 나가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진 국민들의 삶의 질들이 그 우리가 기본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형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나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이렇게 그럼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얘기 많이 했던 예전에 네. 얘기했던 방식은 사실 많은 공공재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그 우려를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하게 됐었는데 네네. 사실 지금은 기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는 기술의 원형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형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 아젠다예요. 이제 글로벌 아젠다이기도 하고 민간 야, 기업들이 근데 뭐 홍준표 의원은 사형 집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19세기네요. 아 그러면 이게 여기 독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는 게 한국이 그냥 예전과 같은 지난 몇십 년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다음 10년간 15년간 맞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AI나 이런 위기 요인 때문에 그렇겠죠. 2030, 40년대는 정말 다른 사회 시스템에 다른 사회, 다른 위기 요인에 노출돼서 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음 5년간 주도하는 국가 되냐, 예. 혹은 전 세계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그거를 추격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국가 되냐는 다음 5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5년. 네, 예. 저는 이게 마음이 급해서 사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어. 이제 뻔히 보이는데 네네. 뻔히 다음 이제 5년이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2030년대 40년대가 어떤 사회로 가게 되는지 그래도 이걸 연구하는 학자고 글로벌 위기가 먼저 온 나라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기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네,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미래를 잘 만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는데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예. 정치 입문을 결심하셨을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무슨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중국 간첩 얘기하고 그럼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먼 시기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제 딸이 5살이거든요. 어이구 5살 아이고. 아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달았던 게 22세기까지 살겠더라고요. 네, 우리 네, 아가는 네, 높은 네, 확률로. 네, 네. 근데 22세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명 시스템이 지탱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을 그걸 결정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 다음 5년, 10년, 1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기술적 원형들 아니면 미래 그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게 되는 최소한의 회복력인 시스템 구축하냐 못하냐가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시켜 버리게 되는데 정치는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회도 그걸 논의해야 되는 자리고 왜냐하면 사법부가 과거를 담당하고 입법부가 현재를 집행한다고 하면 입법부, 국회, 정치의 역할은 그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고 국민들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그거를 대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이 난장판에 실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5년의 정부를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네. 정말 유능하고 아니, 미래적인 그래서 정부를 그냥 만들어야 대놓고 되거든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인 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네. 국회에 있는 300명의 의원들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아무래도 유력 리더십, 차기 리더십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빅퀘스천, 미래에 대한 빅퀘스천 그리고 AI와 같은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빅퀘스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포지션이고 아니 포지션이 있다고 네. 다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게다가 거기에 대한 어.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작년 300명 중에 1등이에요? 네,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유엔 이제 사무차장이 네네. 유엔 대학 총장이고 AI 전문가예요. 그 그룹과 글로벌 위기라는 국경 없는 사회 전 회장과 네. 함께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표님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미 AI가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기본 사회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건데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냐 이런 인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에서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굉장히 훌륭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인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대표는 이미 그런 미래의 의제나 방향들에 대해서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달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고 달까지 가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 같은 이제 반 전문가 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대표님이랑 이제 후보님이죠. 이재명 의원과 같이 이제 그 다행히 계엄 나기 일주일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래상들이 아마 대선 과정과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 초기에 구성이 돼서 던져질 것 같아요. 뭐 정말 기대하고 싶고 이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절히 기대하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이재명 후보 뭐 예전부터 이렇게 뵈면 네. 다른 건 몰라도 학습 능력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하죠. 예? 똑똑하시죠. 똑똑하시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도태되거든요. 네네네. 의정 활동이라고 뭐 지역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뭐 성남 시장을 해도 보통은 마이너스 떨어져요. 네. 처음 할 때보다. 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작보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보다
도지사 때 더 나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이렇게 축적되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누군가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다른 건 잘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아니 네, 다른 네, 사생활 네, 이런 네, 거 네, 모르고 뭐 부인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죠.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아 근데 우리 저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카이스트 어. 교수에도 되신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래요? 똑똑하시고 한 가지 더 재밌는 특징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낯선 지적 거에 호기심. 낯선 거에 대해서 혹은 아직 오직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거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대담 같은 거 해보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논의가 엄청 길어졌던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모인 국내 석학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 카메라 꺼지고 이제 이게 그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네. 대표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개업나기 일주일 전에 그 네. 런칭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저희가 했던 얘기, 대표 그때는 이재명 대표였죠. 대표의 주요 질문들이 이 그 글로벌 이제 분쟁이나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 윤석열이 했던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크나큰 이제 위기 요인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그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 요인들이 그 정치 위기 혹은 분쟁의 위기들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고 얼마나 올 거냐라는 주제로 이제 해외 석학들 그리고 국내 석학들을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이야. 일주일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이 굉장히 큰 리더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다음 5년간에 굉장히 큰 기대를 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죠. 아 그렇죠, 다행이죠. 갑자기 뭐 내란이 일으켜가지고 네. 물론 나라는 힘들었지만 네. 윤석열이 자기 임기를 2년이나 단축시키고 집에 가버렸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 다행인데, 야 의원님은 정말 정치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으시네요. 그럼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PD님 우리 차주 의원님 후원에 뭐 안내 이런 거 됩니까?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아이고. 이름은 차주의인데 후원금은 안 찼군요. 이게 후원회장이 이재명. 네, 이재명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계속 정치 입문할 때부터 계속 해주고 와 계세요. 그래요? 근데 후원회장이 역할을 해야지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맴돌게 하면 어떡해요? 계좌 그러게요. 있습니다. 농협 301 0346 4145에 51 국회의원 차주호 후원회 후원 문의도 있네요. 아마 의원실인 것 같습니다. 784에 아이고 잠깐 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네. 784에 큰 거로 네 4364입니다. 전화도 해주시고요. 또 아시죠? 이거는 다 환급 받는 거니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엉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무슨 30년 전, 40년 전에 데모했던 이력 가지고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사법부는 과거의 일 처리하고 행정부는 오늘의 문제를 처리하지만 입법부라도 미래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하고 함께 있어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막 문과 애들 설치는 통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과적 이과신 거잖아요. 이과적 문과시고 저는 섞여 있는 호기심이 거잖아요. 많아서 그리고 네. 제가 예전 위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의학, AI, 뭐 인류학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난민학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양쪽에 이해가 없으면 네. 생각들이나 시야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들이 네. 있어서 그런 삶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방송을 되게 네.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본회의를 또 가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박경희님 오산 의원님입니다. 네,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죠. 오산도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요. 오산도 이제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될 때 오산이 그 한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산의 미래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저 개인정보지만 공인은 다 개인정보도 오픈돼 있어서 네네. 그냥 여쭤보면 네. 40대시죠? 네네네. 좋다. 40대 의원님이 이렇게 실천적이고 또 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해주시고 오늘 모처럼 저는 방송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게 다시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미래는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한다. 야, 정말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 막 이렇게 애들 생각하고 막 아까 5살 자제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차지호 의원님과 함께 잘 준비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차지호 의원님 마이너스 3천만 원 재산밖에 없으신 분인데 후원금 아이고.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특히 우리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아주 굵직한 화두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저 유튜브에도 제 이름이 미래남자, 미남차주 이렇게 하듯이 전 미래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현재의 어떤 거에 얽매여 있을 때 누군가는 적어도 5년, 10년이라도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출연하게 나서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윤석열이 만든 이 쓰라리고 망가진 과거를 뒤로 하고 좀 미래를 향해서 좀 고민하고 의제를 던지는 이제 사회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기도 오산의 차지호 의원님입니다. 경기도 오산 시민들은 좋겠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저 주변에 오늘 방송 많이 알려주시고요. 차지호 의원님 TV도 하잖아요. 차지호 TV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 모아 나가면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런 겁니다.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 후속 세대도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안전자유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더 잘 살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는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4월에는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립니다. 새싹 돋고 꽃피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 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발음이 셌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우리 차지호 의원님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 의정활동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중전. 우리 젊은 중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소.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